5. 우에스카 동부에서는 3월 말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말 그대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와 적 사이의 거리는 1200m였다. 파시스트를 우에스카 안으로 다시 몰아붙였을 때 이 전선을 책임진 공화국국은 구태여 악착같이 밀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 전선에 일종의 고립지대가 형성되었다. 어차피 종국에는 진격에 들어가야 했다. 포화가 빗발치는 속에 들어가야 하니까 꽤나 성가신 일이 될 테지만, 그러나 당장은 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추위를 피하고 먹을 것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사실 이 시기에 나는 몇 가지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사건의 전개 순서를 따라가려면 이점에서 정부 측의 내부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약간 덧붙여야 할 것 같다. 처음에 나는 전쟁의 정치적 측면은 무시했다. 그러나 이 무렵이 되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혹시 정당 정치의 소름 끼치는 측면에 관심이 없는 독자라면 이 부분은 건너뛰기 바란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다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전쟁을 순전히 군사적인 각도에서만 선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 전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전쟁이었다. 어쨌든 정부 방어선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정당 내부의 투쟁을 파악하지 못하면 첫 해 동안에 이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그 후 얼마 동안도 정치적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왜 의용군에 입대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싸우느냐고 묻는다면 공동의 품위를 위해서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뉴스 크로니클과 뉴 스테이츠먼에서 이야기하는 전쟁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즉 이것은 히틀러의 지원을 받은 블림퍼스 대령의 군대가 일으킨 광적인 폭동에 대항하여 문명을 방어하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바르셀로나의 혁명적 분위기에 깊이 끌렸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모나경 같은 정당과 노동조합들, 그리고 그 짜증나는 이름들 PSUC, POUM, FAI, CNT, UGT, JCI, JSU, AIT, 이것들은 내 화만 돋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스페인이 머리 글자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나도 내가 통일노동자당,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에 입대한 이유는 공교롭게도 영국의 독립노동자당에서 제공한 신분증을 들고 바르셀로나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나도 내가 통일노동자당이란 조직에 복무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다. 그러나 정당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줄은 몰랐다. 포세로 산에서 병사들이 우리 왼쪽 진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쪽은 사회주의자들이야. 나는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우리 모두 사회주의자 아니야?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내 태도는 늘 이런 식이었다. 왜 다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짓거리를 그만두고 전쟁이나 잘하지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은 올바른 반파시스트적 태도였다. 또한 영국 신문들이 주도 면밀하게 퍼뜨리는 태도이기도 했다. 그런 태도를 퍼뜨리는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이 투쟁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특히 카탈로니아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막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또 유지하지도 않았다. 암만 내키지 않아도 모두가 조만간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했다. 아무리 정당과 그들의 모순되는 노선에 관심이 없다 해도 자신의 운명이 그것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의용병으로서 프랑코와 싸웠다. 그러나 병사들은 두 개의 정치적 이론을 놓고 벌어지는 거대한 투쟁의 볼모이기도 했다. 나는 산비탈에서 땔감을 찾아다니며 이것이 실전인지 아니면 뉴스 크로니클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의아해했고, 바르셀로나 폭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기관총 사격을 피해 다녔고, 마침내 경찰이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스페인을 빠져나왔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은 내가 통일사회당이 아니라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에서 복무했기 때문이다. 그 두 종류의 머리 글자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인민전선 정부의 구성을 이해하려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7월 18일에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유럽의 모든 반파시스트들은 희망의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마침내 이곳 스페인에서 민주주의가
파시즘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각 단계마다 파시즘에 굴복해왔다. 일본이 만주에서 제멋대로 행동해도 모두 방관했다. 히틀러는 권좌에 오르더니 모든 정적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무솔리니가 아비시니아를 폭격하는 동안 53개 국가는 점잔을 빼며 중지만을 외치랬다. 그러나 프랑코가 온건한 좌익 정부를 전복하려 하자 스페인 민중은 모든 예상을 뒤엎고 프랑코에 대항하여 일어섰다. 그것은 형체 변화의 조짐으로 보였다. 아마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 첫째, 프랑코는 엄격하게 말해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비교될 수 없었다. 그의 봉기는 귀족과 교회의 지원을 받은 군사적 폭동이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특히 초기에는 파시즘을 강제하려 하기보다는 봉건제로 복귀하려 하였다. 따라서 프랑코는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도 적으로 두게 되었다. 이 부르주아지는 파시즘이 좀 더 현대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그 지지자로 변하는 사람들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페인의 노동계급이 영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현상은 제2인민정부를 가리킵니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랑코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저항과 병행하여 분명히 혁명적인 성격을 지닌 폭동이 일어났다. 어쩌면 그들의 저항은 주로 그 같은 폭동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토지는 농민이 장악했다. 많은 공장과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노동조합들이 장악했다. 교회는 부수고 사제들은 내쫓거나 죽였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가톨릭 성직자들의 지지를 받은 데일리 메일은 프랑코를 악마 같은 빨갱이 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자로 묘사할 수 있었다.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프랑코의 실질적인 적은 인민전선 정부라기보다는 노동조합들이었다. 프랑코가 반란을 일으키자 도시의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응대했다. 이어 공공무기고에 가서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투쟁 끝에 얻어냈다. 만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다소간 독립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면 프랑코는 아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을지 모른다. 물론 이런 일에는 확실한 답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는 있다. 인민전선 정부는 반란을 미리 막으려는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 반란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오던 것이었다. 막상 문제가 터지자 정부는 주저하는 유약한 태도를 보였다. 수상이 하루에 2번 바뀌었을 정도이다. 게다가 눈앞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노동자의 무장을 한참 머뭇거리다가 강력한 대중적 요구에 못 이겨 마지못해 허용했다. 결국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주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스페인 동부의 대도시들에서 엄청나게 분투하였고 결국 파시스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주로 노동계급이 주축이 되었고 정부에 충성하던 군대도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분투는 오직 혁명적 의도를 가지고 싸우는 인민, 자신들이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위해 싸운다고 믿는 인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 여러 폭동의 중심거리에서는 하루 동안 3,000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다이너마이트 만든 남녀들이 트인 광장을 쏜살같이 가로질러 훈련받은 기관총 사수들이 지키고 있는 석조 건물로 돌진했다. 파시스트들이 전략적 요충지에 세워놓은 기관총 진지를 택시들이 시속 100km로 달려가 부수어버렸다. 농민의 토지 접수나 지역 소비에트의 수립 등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항의 주축을 형성한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보존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는 믿기 힘들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란 특히 무정부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중앙 집권적인 착취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손에 무기를 쥐었고 2단계에 이르자 무기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1년 뒤에도 카탈로니아의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스트들은 3,000정의 소총을 소지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농민은 친파시스트적인 대지주의 소유지들을 접수했다. 산업과 교통수단의 집산화와 더불어 지역위원회, 낡은 친자본주의적 경찰력을 대체하는 노동자 순찰대, 노동조합에 기반을 둔 노동자 의용군 등을 통하여 거칠게나마 노동자 정부를 세워버리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 과정은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 작업은 다른 곳보다도 카탈로니아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척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제도가 거의 원형 그대로 남은 지역도 있었고 지방정부가 혁명위원회와 공존하는 지역도 있었다. 몇 지역에서는 독립적인 무정부주의자 고문이 세워졌다. 그 가운데 일부는 1년 후까지 버티다가
인민전선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했다. 카탈로니아에서는 처음 몇 달 동안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스트들이 대부분의 실질적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들은 주요 산업 대부분을 통제했다. 스페인에서 벌어진 일은 사실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혁명의 시작이었다. 스페인 외부의 반파시스트 언론은 이 사실을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었다. 쟁점은 파시즘 대 민주주의로 좁혀졌다. 혁명적 측면은 최대한 은폐되었다. 다른 곳보다 언론의 집중이 심하고 또 대중이 언론에 쉽사리 기만당하는 영국에서는 스페인 전쟁에 대해서 오직 두 가지 이야기만이 입에 오르내렸다. 하나는 기독교 애국자들과 피를 뚝뚝 흘리는 볼셰비키들의 대립이라는 우익의 이야기였다. 또 하나는 신사적인 공화주의자들이 군사 반란을 진압하고 있다는 좌익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해서 핵심적 쟁점을 성공적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친파시스트 언론이 장악 행위에 대해 경악할 만한 거짓말을 유포시키는 상황에서 선의의 선전자들은 스페인의 적화를 부정하는 것이 스페인 정부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소수의 혁명적 그룹들을 제외한 전 세계가 스페인의 혁명을 막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련을 배후에 둔 공산당은 전력을 기울여 혁명에 반대했다. 이 단계에서 혁명은 치명적이며 스페인의 목표는 노동자 통제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태제였다.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의 의견이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의 의견과 똑같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외국 자본은 스페인에 많은 투자를 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철도 회사에는 영국 자본 1,000만 파운드가 유입되었다. 그런데 카탈로니아에서는 노동조합이 모든 교통수단을 접수했다. 혁명이 진행되면 영국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아주 조금밖에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 공화국이 승리하면 외국의 투자 자본은 안전할 것이다. 따라서 혁명을 진압해야 했기 때문에 상황을 무척 단순화하여 혁명 같은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듯이 호도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덮어버렸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중앙정부로의 권력 이양은 모두 군사적 재조직의 필수 조치로 간주해버렸다. 이로 인해 상당히 기묘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스페인 밖에서는 이곳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반면 스페인 내부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심지어 공산당의 통제하에 다소간 반혁명적 정책을 취하고 있는 PSUC 신문들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외국의 공산주의적 언론은 그 어디에서도 혁명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소리쳤다. 공장 접수, 노동자위원회 설립 등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다. 또는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는 사건이었다. 데일리워크에 따르면 스페인 인민이 사회혁명을 위해 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외의 것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달들이었다. 그러나 발렌시아 정부 강요인 후앙 로페스는 1937년 2월에 이렇게 선언했다. 스페인 인민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나 문서상의 헌법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고. 따라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달들 속에는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 싸운 정부의 강요도 포함되는 셈이다. 외국의 반파시스트 신문들은 교회가 파시스트 요새로 쓰일 때만 공격을 받는다는 애처로운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실제로는 모든 곳의 교회가 약탈당했다.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모두들 스페인 교회가 자본주의적인 돈벌이의 일부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에 6달을 있으면서 내가 본 교회들 가운데 파괴되지 않은 곳은 딱 2개였다. 그리고 1937년 7월까지는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마드리드에 있는 개신교 교회 1~2개만 예외였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혁명의 시작에 불과했지 혁명의 완성은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걸을 힘이 있었음에도 정부를 전복하거나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았다. 프랑코가 대문을 망치로 두드리고 중간계급의 일부 계층들이 그들 편에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나라는 사회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반적인 자본주의 공화국으로 갈 수도 있는 과도기 상태였다. 대부분의 땅은 농민이 가졌다. 프랑코가 승리하지 않는 한 농민들이 그 땅을 그대로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큰 공장들은 모두 집산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런 상태를 유지할지 아니면 자본주의가 재도입될지는 어떤 그룹이 통제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문제였다. 초기에 중앙정부와
반자치적인 카탈로니아 정부는 분명히 노동계급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 수반은 좌익 사회주의자인 카발레로였다. 그리고 노동자 총연합과 전국 노동자 연맹의 대표자들도 내각에 참여했다. 카탈로니아에서는 한동안 노동조합들의 대표단이 다수를 이루는 반파시스트 방어위원회가 헤네랄리테를 대신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중앙정부는 개편될 때마다 우익 쪽으로 움직여갔다. 처음에는 통일노동자당이 헤네랄리테에서 쫓겨났다. 6달 뒤에는 카발레로가 물러나고 우익 사회 지도자 네그린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직후 전국 노동자 연맹이 정부에서 쫓겨났다. 그 다음에는 노동자 총연합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전국 노동자 연맹이 헤네랄리테에서 쫓겨났다. 전쟁과 혁명 발발 1년 뒤 결국 중앙정부에는 우익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공산주의자만 남게 되었다. 우익으로의 전환은 1936년 10월, 11월 무렵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소리는 정부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권력이 무정부주의자들에게서 공산주의자들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나라도 스페인 정부를 지원하는 친절을 보여주지 않았다. 멕시코야 물론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가 지원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혁명을 막지 않으면 무기도 없다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나아가 혁명적 요소들에 대항하는 첫 번째 조치는 카탈로니아 헤네랄리테로부터 통일노동자당을 추방하는 일이었는데 이는 소련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직접적 압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모든 나라의 공산당은 러시아의 정책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통일노동자당에 반대했고 나중에는 무정부주의자들과 카발레로의 사회주의 일파에 반대했으며 혁명적 정책 전반에 대해서 반대했던 주동자가 공산당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소련이 개입한 이상 공산당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었다. 우선 공산주의자들의 위신이 크게 올라갔다. 그것은 무기 공급에 대해 러시아에 감사하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했고 특히 국제여단의 도착 이후 공산당이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다. 둘째로 러시아의 무기는 공산당 및 공산당과 동맹한 정당들을 통해 공급되었다. 따라서 공산당은 그들의 정적에게는 무기를 가능한 한 보내지 않으려 했다. 셋째로 공산주의자들은 반혁명적 정책을 선포함으로써 극단주의자들의 놀란 모든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유한 편에 속하는 농민들을 규합하여 무정부주의자들의 집산화 정책에 반대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공산당 당원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는 중간계급 출신이었다. 상점 주인, 관리, 장교, 부유한 농민 등등.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삼각구도가 되었다. 인민전선 정부는 프랑코에 대항하던 전투를 계속해야 했지만 동시에 노동조합의 수중에 남아있는 권력을 되찾으려 하였다. 이것은 일련의 작은 조치들, 어떤 이는 귀찮게 군다는 의미에서 바늘로 찌르는 정책이라고 불렀던 그 작은 조치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어쨌든 대체로 매우 교묘하게 행해졌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반적인 반혁명적 조치는 없었다. 1937년 5월까지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도 거의 없었다. 너무 뻔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주장, 즉 당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진다는 주장으로도 노동자들은 늘 복종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1936년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의 양보였다. 그 요구는 거의 늘 먹혀들었다. 전쟁에 지는 것이야말로 혁명적 정당들이 가장 원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진다면 민주주의와 혁명,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는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진 유일한 혁명적 정당이었던 무정부주의자들의 정당은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집산화 과정은 중단되었다. 지역위원회는 사라졌다. 노동자 순찰대는 폐지되고 전쟁 전의 경찰력이 복원되었다. 경찰은 규모가 확대되었고 중무장을 했다. 노동조합이 통제하던 주요 산업들은 정부가 접수했다. 5월 시가전의 원인이 된 바르셀로나 전화교환소 접수 사건은 이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에 기반을 둔 노동자의용군이 처음 점차 해체되어 새로운 인민군 소속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인민군은 반부르주아 노선에 따른 비정치적 군대로 차별화된 봉급체계, 특권적 장교 계급 등이 유지되었다.
특별한 상황에서 이것은 정말로 결정적인 조치였다. 이 조치는 다른 곳보다 카탈로니아에서 더 늦게 시행되었다. 카탈로니아야말로 혁명 정당들이 가장 강력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그동안 쟁취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이 통제하에 있는 무장병력을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의용군 해체는 군사적 효율성을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군사적 재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용군을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두면서 좀 더 능률적으로 재조직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용군 해체의 주 목적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의용군의 민주적 분위기 때문에 혁명적 사상들이 양성되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통일노동자당과 무정부주의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계급 간의 평등 보수 원칙을 쉴 새 없이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 결과 전체적인 부르주아화, 즉 혁명 초기 몇 달간 이루어졌던 평등 정신의 고의적 파괴가 일어났다.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바람에 몇 달 간격으로 스페인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 온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스페인은 잠깐이지만 언뜻 노동자 국가로 보였다. 그러나 노동자 국가는 눈앞에서 평범한 부르주아 공화국으로 바뀌어갔다. 이제 그곳에는 부자와 빈자라는 일반적인 구분이 존재했다. 1937년 가을이 되면 사회주의자 네그린이 대중연설에서 우리는 사적 소유를 존중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 전쟁 초기에 파시스트에 동조한 혐의로 국외로 탈출해야 했던 코르테스 소속 의원들이, 코르테스는 스페인 의회를 말합니다. 코르테스 소속 의원들이 스페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파시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부르주아와 노동자 사이의 일시적 동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인민전선이라고 알려진 이 동맹은 본질적으로 적들 사이의 동맹이다.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면 언제든지 끝나게 된다. 스페인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기치 못한 측면, 동시에 스페인 외부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측면은 인민전선 정부의 정당들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들이 극좌가 아니라 극우의 편에 섰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는 놀랄 일이 아니다. 다른 곳, 특히 프랑스에서 공산당의 전술은 공식적인 공산주의자가 적어도 당분간은 반혁명 세력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명백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코민테른의 모든 정책은 이제 소련의 방어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세계 상황을 고려할 때 변명이 될 만하다. 이것은 군사동맹 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소련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국가인 프랑스와 동맹관계다. 프랑스의 자본주의가 강하지 않으면 이 동맹은 러시아에게 쓸모가 없다. 프랑스 공산당은 반혁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3세기 뒤에서 행진을 하며 라 마르세예즈를 부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 프랑스 여러 식민지에서 모든 효과적인 선동을 중단해버렸다. 프랑스의 공산당 비서인 토레스가 프랑스 노동자들이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 독일의 동지들과 싸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지 3년도 못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프랑스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애국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공산당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는 소련에 대한 그 나라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군사관계다. 예를 들어 영국 공산당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 따라서 영국 공산당은 여전히 거국 내각에 적대적이며 표면적으로는 재무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일 대영 제국이 소련과 동맹을 맺거나 군사 협약을 맺게 되면 영국 공산주의자들은 프랑스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애국자이자 제국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벌써 이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노선은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가 이웃에 혁명적 국가가 생기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스페인형 모로코의 해방을 막기 위해 길길이 날뛴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모스크바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붉은 혁명의 이야기를 싣는 데일리 메일은 평소보다 훨씬 더 왜곡된 이야기를 했다. 사실 스페인에서 혁명을 막은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나중에 우익 세력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지도자들을 추적하는 일에 있어 자유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지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스페인 혁명 첫 해의 전체적 과정을 대강 설명했다. 이것을 알면 어느 한 시점의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 생각들을 2월에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공감하는 것들이 몇 가지 면에서 지금과는 달랐다. 이는 전쟁의 정치적 측면이 나를 따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많이 듣는 관점, 즉 스페인의 통일노동자당과 영국의 독립노동자당의 관점을 채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와 함께 있던 영국인들은 대부분 독립노동자당의 당원들이었다. 공산당 당원들도 몇 명 있기는 했다. 어쨌든 그들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나보다 나은 교육을 받았다. 우에스카 주위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던 따분한 시기에 나는 몇 주 동안 끝도 없이 이어지던 정치적 토론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역한 냄새가 나고 외풍이 심하던 농가의 헛간 숙소에서 대표의 답답한 어둠 속에서 몸이 꽁꽁 얼어붙는 한밤중의 흉벽 뒤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 노선들이 끝도 없이 논의되었다. 스페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당 간 분쟁을 크게 다루었다. 그런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지지하는 입장을 주워듣지 못한다면 귀머거리이거나 바보들일 것이다. 정치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요한 정당은 셋뿐이었다. 통일사회당, 통일노동자당, 그리고 대충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통칭되는 전국노동자연맹이었다. 우선 통일사회당부터 이야기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일사회당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정당이고 지금도 눈에 띄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통일사회당의 노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꼭 공산당의 노선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PSUC는 카탈로니아의 사회당이다. 전쟁 초기에 카탈로니아 공산당을 포함한 여러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 연합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의 통제하에 있고 제3인터내셔널에도 가입했다.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형식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관점과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은 어디에서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거칠게 말해서 통일사회당은 UGT, 즉 노동자 총연합, 사회주의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기관이다. 스페인 전역에 걸쳐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이제 약 150만에 이른다. 여기에는 많은 계층의 육체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중간계급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 그것들을 삼켜버렸다. 혁명 초기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노동자 총연합이나 전국 노동자 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원들은 양 조직에 이중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서 전국 노동자 연맹이 단연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사회당은 일부의 노동자와 일부의 뿌띠 부르주아지, 상점주인, 공무원, 부유한 농민들로 이루어진 정당이었다. 전 세계의 공산주의 또는 친공산주의 언론에서 전파하는 통일사회당의 노선은 이런 것이었다. 현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혁명을 계속 밀고 나간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농민에게 집산화를 강제함으로써 그들을 이반시킬 처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싸우고 있는 중간계급들을 놀라서 달아나게 할 여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능률을 위해 우리는 혁명적 혼돈을 일소해야 한다. 지방위원회들 대신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져야 한다. 통일된 지휘체계하에 제대로 훈련받고 완벽하게 체계화된 군대를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통제를 받는 분산 세력들에 집착하여 하며 앵무새처럼 혁명적 구호를 외치는 짓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것은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반혁명적이기까지 하다. 그것은 분열을 낳고 분열은 파시스트들에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 내전을 사회혁명으로 바꾸려는 자는 파시스트의 손에 놀아나는 자이며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반역자이다. 통일노동자당의 노선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이 노선과 달랐다. 물론 그 한 가지란 전쟁에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일노동자당은 지난 몇 년간 스탈린주의에 반대하여, 즉 실질적이건 표면적이건 간에 공산주의 정책의 변질에 반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출현했던 반대파 공산주의 정당들 가운데 하나였다. 통일노동자당의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는 전에 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일부는 그보다 앞선 정당이었던 노동자 농민 블록의 구성원들이었다. 수적으로는 작은 정당이었으며 카탈로니아를 벗어나서는 그다지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노동자당이 중요하게 대접받았던 것은 정치적 의식을 가진 당원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기 때문이다.
카탈로니아에서 통일노동자당의 본거지는 레리다였다. 통일노동자당이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블록은 없었다. 통일노동자당의 의용구는 주로 전국 노동자 연맹 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실제 당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총연합에 속했다. 그러나 통일노동자당이 그나마 영향력을 미치는 곳은 전국 노동자 연맹뿐이었다. 통일노동자당의 노선은 대략 이러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파시즘에 대항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며 그 점은 파시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파시즘과 싸운다는 것은 한 가지 형태의 자본주의를 위하여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싸우자는 것인데 첫 번째 형태의 자본주의는 언제라도 두 번째 형태의 자본주의로 변할 수 있다. 파시즘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노동자들의 통제뿐이다. 이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 프랑코에게 승리를 넘겨주거나 기껏해야 뒷문으로 파시즘을 들여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편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쟁취한 모든 것을 굳게 지켜야 한다. 반부르주아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결국 기만당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의용군과 순찰대는 현재의 형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들을 부르주아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면 군대가 노동자들을 통제할 것이다. 전쟁과 혁명은 분리할 수 없다. 무정부주의자들의 관점은 간단하게 정리하기 힘들다. 어쨌든 무정부주의자라는 느슨한 용어는 아주 다양한 견해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말이다. 전국 노동자 연맹을 구성하는 대규모 조합의 블록은 대략 200만 정도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의 정치적 기관은 FAI, 즉 이베리아 무정부주의자 연합이다. 스페인 사람들 모두가 그렇듯이 무정부주의 연합의 모든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 무정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반드시 순수한 의미에서의 무정부주의라 할 수는 없었다. 특히 전쟁 초기 이후 그들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방향으로 움직여갔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중앙집권적 행정부에 참여했고 심지어 모든 원칙을 어기고 정부에 들어가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통일노동자당과 마찬가지로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통제를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전쟁과 혁명은 분리할 수 없다는 통일노동자당의 구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 통일노동자당보다는 덜 교조적이었다. 전국노동자연맹과 무정부주의자 연합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지했다. 1. 운송, 방직공장 등 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산업 통제. 2. 지방위원회의 정부 지지. 그리고 모든 형태의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3. 부르주아지와 교회에 대한 비타협적 적대. 마지막 사항은 가장 불명확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원칙이 다소 모호하기는 했지만 특권과 불의에 대한 정오는 정말로 순수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이른바 혁명가들과 대립되었다. 철학적으로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는 양극단이다. 실제적으로 즉 목표로 하는 사회의 형태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차이는 주로 강조점의 차이이다.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절대 화해할 수가 없다. 공산주의자는 늘 중앙집권과 효율을 강조한다. 무정부주의자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다. 무정부주의는 스페인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아마 공산주의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전쟁의 처음 2달 동안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간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 그 후에도 무정부주의자 의용병들은 형편없는 규율에도 불구하고 순수 스페인 군대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전투원들로 이름이 높았다. 1937년 2월 무렵부터 무정부주의자들과 통일노동자당은 어느 정도 뭉칠 수 있었다. 만일 무정부주의자, 통일노동자당, 사회주의 좌익이 처음부터 지혜롭게 힘을 합쳐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밀고 나갔다면 전쟁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 정당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던 초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사이에는 해묵은 반목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인 통일노동자당은 무정부주의에 회의적이었다. 반면 순수한 무정부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통일노동자당의 트로츠키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스탈린주의보다 더 나을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때문에 두 정당은 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5월에 통일노동자당이 바르셀로나에서 시가전에 뛰어들어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것도
전국 노동자 연맹을 지지해야 한다는 본능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나중에 통일노동자당이 탄압을 당했을 때 대담하게도 그들을 옹호하여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 뿐이었다. 따라서 대략적인 세력 배치는 이렇다. 한쪽에서는 전국노동자연맹, 무정부주의자연합, 통일노동자당, 사회주의자들 일부가 노동자들의 통제를 지지한다. 다른 쪽에서는 우익사회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중앙집권적 정부와 정규군을 지지한다. 당시에 내가 왜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을 통일노동자당의 관점보다 더 좋아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분명한 실질적 정책이 있었다. 겨우 몇 달 앞만을 내다보는 상식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분명 더 나은 정책이었다. 확실히 통일노동자당의 일상적인 정책, 선전 등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대중이 그들을 따랐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종결지은 것은 우리와 무정부주의자들이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에 발맞추어 나갔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또한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 느낌이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얻고 또 그 당원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그들이 혁명가들에 반대하여 중간계급에게 호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으로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주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를 받던 부대들이 러시아제 무기로 마드리드를 훌륭하게 방어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스페인의 영웅이 되었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모든 러시아제 비행기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물이었다. 통일노동자당의 혁명적 순수주의는 그 논리를 모르는 바 아니나 다소 무익하게 보였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닌가. 한편 신문, 팸플릿, 포스트, 책 등 모든 곳에서 극악무도한 정당 간 분쟁이 진행되었다. 이 당시 내가 가장 자주 본 신문은 통일노동자당 계열의 신문들인 라 바탈리아와 아델란테였다. 나는 그 신문들이 반혁명적인 통일사회당에 대해 계속 트집을 잡는 것이 건방지고 짜증나는 짓이라고 느꼈다. 나중에 통일사회당과 공산주의 언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에 비하면 통일노동자당은 잘못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무엇보다도 통일노동자당은 기회가 훨씬 적었다. 공산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국외의 어떤 언론에도 발붙일 데가 없었다.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언론 검열이 공산주의자들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노동자당 신문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이야기를 하면 발매 중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기 십상이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한 가지 더 말해두자면 통일노동자당은 혁명에 대해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지겹도록 레닌을 인용했지만 보통 인신공격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로 신문 지면을 통해 논쟁했다. 좀 더 많은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만든 커다란 색채 포스터들은 경쟁자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반파시스트적이거나 추상적인 혁명적 내용일 뿐이었다. 의용군이 부르는 노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은 완전히 달랐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다룰 생각이다. 여기서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 노선에 대해 간략하게 지적하겠다. 표면적으로 공산주의자들과 통일노동자당 사이의 다툼은 전술적인 것이었다. 통일노동자당은 즉각적인 혁명을 지지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나아가 통일노동자당의 선전이 정부군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며 따라서 아군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나는 결국 동의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건 역시 훌륭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논리다. 그러나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의 독특한 전술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점차 큰 소리로 통일노동자당이 실수로 인한 그릇된 판단에서가 아니라 고의적인 계획에 의해 정부군을 분열시킨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일노동자당은 프랑코와 히틀러에게 매수된 유사 파시스트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으며 사이비 혁명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파시스트들을 돕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통일노동자당은 트로츠키파 조직이며 프랑코의 제5열이라는 이야기였다. 이 말은 전선 참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5천 내지 1만 명의 병사들과 자기 생계와 국적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 스페인에 온 수백 명의 외국인들 그리고 2만 명의 노동계급 구성원들이 적의 돈을 받는 반역자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그런 주장은 포스트 등을 통하여 스페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 공산주의 및 친공산주의 언론을 통해 수도 없이 되풀이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내용의 인용문들로 책 6권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 대해 하는 말이었다. 우리는 트로츠키주의자, 파시스트, 반역자, 살인자, 급쟁이, 간첩 등등이었다. 솔직히 기분 나쁜 일이다. 특히 그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들것에 실려 전선을 내려오며 모포 사이로 눈부신 듯 바깥을 내다보는 하얀 얼굴의 15살짜리 스페인 소년을 보면서 이 소년이 위장한 파시스트임을 증명하는 팸플릿을 쓰고 있는 런던이나 파리의 말쑥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전쟁의 가장 끔찍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전쟁 선전물, 모든 악다구니와 거짓말과 정오가 언제나 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 내가 전선에서 알게 된 통일사회당 의용군 병사들이나 이따금씩 만나는 국제여단의 공산주의자들은 나를 결코 트로츠키주의자나 배반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런 일은 후방의 기자들이 담당했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팸플릿을 쓰고 신문에서 우리를 헐뜯는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집에 혹은 기껏해야 발렌시아의 신문사 사무실에 있었다. 총알과 진창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는 떨어진 곳이었다. 당 사이의 불화에서 비롯된 비방은 물론이고 모든 일반적인 전쟁 선전 활동, 즉 탁자를 치며 열변을 토하거나 과장된 영웅담을 늘어놓거나 적을 헐뜯는 일들 역시 보통 모두 싸우지 않는 사람들, 많은 경우 싸우는 이 차라리 100km가량 먼저 달아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전쟁의 우울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좌익 언론도 우익 언론만큼이나 똑같이 거짓되고 부정직하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는 점이다. 나는 진실로 우리 편, 즉 인민전선 정부 편에서는 이 전쟁이 보통의 제국주의 전쟁들과 달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 선전의 성격을 보면 과연 그러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우익과 좌익의 신문들은 욕설의 오물 구덩이로 함께 뛰어들었다. 데일리 메일의 포스트는 모두 기억할 것이다. 빨갱이 수녀들을 십자가에 매달다. 반면 데일리 워크의 관점으로 본 프랑코의 외국인 군단은 살인자, 백인 노예주, 마약 상용자, 모든 유럽의 인간 쓰레기로 이루어졌다. 1937년 10월이라는 뒤늦은 시간에도 뉴 스테이츠먼은 우리에게 파시스트 바리케이트들이 살아있는 아이들의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아스 브라이언트 씨는 국왕 지지자들이 장악한 스페인 지역에서는 보수파 상인의 다리를 톱으로 절단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전투를 대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모든 전쟁이 똑같다. 병사들은 전투를 하고 기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람은 잠깐의 선전 여행을 제외하면 전선 참호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행기가 전쟁의 조건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된다. 다음에 큰 전쟁이 터질 때는 사상 유례가 없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몸에 총알 구멍이 난 후방의 애국자 모습 말이다. 기자들이 보여준 모습으로만 본다면 이 전쟁은 다른 모든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말잔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 기자들은 보통 가장 지독한 욕설은 적을 위해 아껴두기 마련인데 이번 전쟁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산주의자들과 통일노동자당이 서로에 대해 파시스트들보다 더 심하게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에 나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 간 불안은 짜증나고 역겹기까지 했지만 내 눈에는 사소한 집안 싸움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둘 사이에 정말로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혁명의 진전에 강력히 저항하는 것뿐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이 혁명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언제나 전선에 있었다. 전선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적 분위기가 변하지 않았다. 나는 1월 초에 바르셀로나를 떠나 4월 말이 되었어야 처음으로 휴가를 얻었다. 이 기간 내내 또 사실 그 이후까지도 무정부주의자들과 통일노동자당이 통제하는 아라곤 땅에서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혁명적 분위기는 내가 처음 알던 그대로였다. 장군과 사병, 농민과 의용군은 여전히 평등한 자격으로 만났다. 모두가 똑같은 보수를 받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를 당신이나 동지라고 불렀다. 고용주 계급도 없었고 하인 계급도 없었고 거지도 없었고 장녀도 없었고 변호사도 없었고 사제도 없었고 아첨도 없었고 모자에 손을 대는 인사도 없었다.
나는 평등의 공기를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공기가 스페인 전역에 퍼져 있다고 상상할 정도로 순진했다. 대체로 우연 때문에 나는 내가 스페인 노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인 일파 속에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동지들이 나에게 순수하게 군사적인 태도로만 전쟁을 바라볼 수 없다거나 선택은 혁명과 파시즘 사이에 놓여 있을 뿐이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냥 웃어넘기곤 했다. 대체적으로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혁명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통일노동자당의 관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것은 전진 아니면 후퇴뿐이다로 요약되었다. 후에 통일노동자당이 옳다고 어쨌든 공산주의자들보다는 옳다고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이론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글로 볼 때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훌륭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실제 행동이었다. 그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흔히 재창되는 구호 가운데 전쟁이 먼저고 혁명은 나중이다라는 것이 있었다. 물론 일반적인 통일사회당 의용군은 그 구호를 진심으로 믿었다. 정말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혁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구호는 눈속임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좀 더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스페인 혁명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노동자들은 점점 권력을 빼앗겼다. 온갖 불의의 혁명가들이 점점 더 많이 투옥되었다. 모든 행동이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다. 손쉽게 써먹을 수 있는 핑계였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우월한 지위로부터 점차 물러나게 되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났을 때 자본주의의 제도입에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될 터였다. 나는 일반 공산주의자들에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마드리드 주위에서 영웅적으로 죽어간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무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 정책의 방향을 잡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혁명은 실패하더라도 전쟁은 이겨야 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공산주의 정책이 궁극적으로 볼 때 승리를 위해 짜여진 것인가도 의심하게 되었다. 전쟁의 시기마다 서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처음 2달 동안 난국을 극복하는 데 힘을 발휘했으나 어떤 한도 이상으로 저항을 조직화할 능력은 없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이 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영국은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정책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비판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반적 방향, 즉 혁명적 혼돈을 없애고 생산을 가속화하며 정규 군을 양성한다는 방침들이 현실적이고 능률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정책의 내재적인 약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모든 혁명적 경향을 억제하고 전쟁을 가능한 한 평범한 전쟁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던 전략적 기회들을 포기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우리가 아라곤 전선에서 어떻게 무장을 했는지 혹은 무장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무기들은 고의로 보급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무정부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무기를 갖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혁명적 목적에 이용될 것을 걱정한 것이다. 그 결과 아라곤에서의 대공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프랑코는 빌바오에서 또 어쩌면 마드리드에서도 물러났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으로 좁혀지자 국외 노동계급에게 대대적으로 원조를 호소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사실을 직시한다면 세계의 노동계급은 스페인 전쟁에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만 명의 개인들이 싸우러 왔지만 수천만은 뒤에 남아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쟁 첫 해 동안에는 영국 대중 전체가 이런저런 스페인 원조 기금에 돈을 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모인 돈이 25만 파운드 정도였다. 이것은 아마 그들이 한 주일 동안 극장에 가는 데 쓰는 돈의 반도 안 될 것이다. 민주국가의 노동계급이 진정으로 스페인 동지들을 돕는 길은 산업적 행동을 통해서였다. 즉 파업과 보이콧을 벌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 모든 곳의 노동당과 공산주의자의 지도자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목청을 높여 붉은 스페인이 붉지 않다고 외치는 한
그들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있는 셈이었다. 1914년부터 1918년 이래로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은 불길한 소리로 들렸다.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모든 나라의 전투적 노동자들에게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의 고상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쳐왔다. 먼저 민주주의는 사기다 라고 말한 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전술이 아니다. 소비에트 러시아라는 엄청난 위세를 등에 업고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민주적 스페인이 아닌 혁명적 스페인의 이름으로 호소했다면 아마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혁명적 정책으로 프랑코의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1937년 여름 프랑코는 정부와 비슷한 규모의 군대로 정부보다 더 많은 인구를 장악하고 있었다. 식민지의 주민들까지 헤아리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후방에 적대적인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통신시설을 지키고 파업을 진압하는 등의 일을 해야만 전방의 군대도 유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프랑코의 후방에서는 이렇다 할 저항운동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프랑코의 영토 내에 있는 인민, 적어도 도시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이 프랑코를 좋아했다거나 그를 원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인민전선 정부가 계속 우익적으로 움직여가면서 정부의 우월성은 점점 빛을 잃었다. 이런 점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모로코 사건이다. 모로코에서는 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프랑코는 악명 높은 독재를 수립하려 했다. 그런데 무어인들은 실제로 인민전선 정부보다 프랑코를 더 좋아했다. 명백한 사실은 모로코에서는 반란을 선동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전쟁에 혁명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어인들에게 인민전선 정부의 선의를 보여주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는 바로 모로코의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랬더라면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해 간다. 그러나 인민전선 정부는 프랑스와 영국을 회유하려는 헛된 희망 때문에 전쟁에서 가장 좋은 전략적 기회를 날려보내고 말았다. 공산주의 정책의 전체적 역량은 이 전쟁을 평범하고 비혁명적인 전쟁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전쟁에서는 인민전선 정부가 극도로 불리했다. 그런 종류의 전쟁은 기계적 수단, 즉 궁극적으로 무제한의 무기 공급에 의해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주된 무기 지원국인 소련은 이탈리아나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어쩌면 통일노동자당과 무정부주의자들이 내건 전쟁과 혁명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구호가 언뜻 보기보다 덜 환상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의 반혁명 정책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내 나름의 이유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내 판단이 옳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이지 내 판단이 틀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민전선 정부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바란다. 그러나 물론 어떻게 될지 아직 말할 수는 없다. 정부가 다시 작용화할 수도 있다. 무어인들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영국이 돈을 주고 이탈리아가 손을 떼도록 만들 수도 있다. 단순한 군사적 수단을 통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내가 방금 제시한 의견들은 그대로 고수하겠다. 내 생각이 얼마나 옳고 그른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37년 2월에 나는 상황을 이런 관점에서 보지 못했다. 아라곤 전선에서의 교착 상태가 지겨웠다. 나는 주로 내가 싸울 만큼 싸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보았던 모병 포스트를 자주 생각했다. 그 포스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책하듯이 묻고 있었다. 당신은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식량만 축냈습니다. 나는 의용군에 입대하면서 파시스트 한 명은 죽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우리 각자가 하나씩 죽이면 파시스트들은 결국 소멸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하나도 죽이지 못했다.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 물론 나는 마드리드로 가고 싶었다. 군대 내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마드리드로 가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하려면 국제군으로 들어가야 했다. 통일노동자당은 이제 마드리드 주둔 부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무정부주의자들도 이제 그곳에 전처럼 많은 부대를 주둔시키지 않았다. 물론 당장은 현재의 방어선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나는 휴가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면 국제군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것은 스스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를 받겠다는 뜻이었다. 여러 사람이 나를 말렸다. 그러나 아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는 않았다.
통일노동자당에서는 이단자 사냥이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없었다는 말은 불충분할지 모르겠다. 그곳에서는 친파시스트가 아닌 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처벌받지 않았다. 나는 의용군에서 통일노동자당의 노선을 혹독하게 비판하곤 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 심지어 정당의 당원이 되라는 압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의용군 병사들 가운데 다수가 당원이 되었던 것 같다. 나 자신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중에 통일노동자당이 탄압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점이 다소 미안했다.